안목, 유용준의 미를 보는 눈, 미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미를 보는 눈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한다. 안목이 높다는 것은 미적 가치를 감별하는 눈이 뛰어난 말한다. 안목에 높낮이가 있는 것은 미와 예술의 세계가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보통 예술적 형식의 틀을 갖춘 작품을 두고서는 안목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시대를 앞서가는 파격적인 작품 앞에서는 안목의 차이가 완연히 드러난다. 서양 근대 미술사의 쿠르베의 리얼리즘, 마네의 인상파, 반 고흐가 푸대접을 받은 것은 아직 세상의 안목이 작가의 뜻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대는 물론이고 당대에도 그 예술을 알아보는 귀재들이 있어 그들 덕분에 예술적 재평가와 복권이 이루어진다. 영조 때 문인화가인 능호관, 이인상의 그림과 글씨는 모두가 너무도 파격적이어서 안목이 낮은 사람의 눈에는 얼른 들어오지 않는다. 그의 그림은 대상을 소략하게 묘사하여 기교가 잘 드러나지 않고 먹을 묽게 사용하여 얼핏 보면 싱겁다는 인상까지 준다. 그러나 안목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그 스스럼 없는 필지 속에 담긴 고단한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든다. 한껏 잘 그린 태를 내는 직업, 화가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고상한 문기가 있다며 더 높이 평가한다. 작품의 이런 예술적 가치를 밝히는 것은 미술사의 몫이라고 하겠지만 일반 감상가 중에서도 안목이 높은 이는 실수 없이 그 미감을 읽어낸다. 노고관과 동시대를 살았던 김제로. 세상에는 노고관의 그림과 글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좋아하는 사람은 기해서 좋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허해서 싫다고 한다. 그러나 노고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바는 참됨에 있다. 노고관의 매력은 기름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담한 데 있으며 익은 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맛에 있다. 오직 아는 자만이 알리라. 불교의 공졸의 경지,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예술로 말할 것 같으면 추사 김정일을 능가할 예술가가 없다. 거의 앵포르멜 수준이다. 오늘날 추사의 글씨에 대하여 감히 잘 썼느니 못 썼느니 공졸을 말하는 이는 없지만 추사 당연에 모두가 그렇게 공감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개성적인 서체를 법도를 벗어난 괴기치미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추사는 어떤 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근자에 들으니 제 글씨가 세상 사람의 눈에 크게 괴하게 보인다고들 하는데 혹 이 글씨를 괴하다고 헐뜯지는 않을지 모르겠소. 요구해온 사체는 본시 일정한 법칙이 없고 붓이 팔목을 따라 변하여 개와 기가 섞여 나와서 이것이 요즘 글씨체인지 옛날 글씨체인지 나 역시 알지 못하며 보는 사람들이 비웃건 꾸지람하건 그것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 왜다. 해명에서 조롱을 면할 수도 없거니와 개하지 않으면 글씨가 되지 않는 걸 어떡하나요. 자신의 개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추사의 하소연이 애절하다. 그래도 당대의 안목도는 추사 예술의 진가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동시대 문인이 유채지는 추사를 두둔하여 이렇게 말했다. 추사의 글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괴기한 글씨라 할 것이요. 알긴 알아도 대충 하는 자들은 황홀하여 그 실마리를 종잡을 수 없을 것이다. 원래 글씨의 묘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가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다. 이것이 추사체의 본질이자 매력이다.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글씨, 잘되고 못됨을 따진다는 것조차 불가능한 불교의 공졸의 글씨, 나중에는 예술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의 오묘하고도 차원 높은 조화로움으로 들어가는 경지의 글씨이다. 추사가 이런 경지에 다다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뛰어난 안목을 가진 또 한 사람이었던 환재 박규수가 전국을 찌른 글이 있다. 추사의 글씨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 서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어렸을 적에는 오직 동기창체에 뜻을 두었고 젊어서 영경을 다녀온 후에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옹방강을 조차 논일면서 열심히 그의 글씨를 본받았다. 그래서 이므로 추사의 글씨는 너무 기름지고 획이 두껍고 골기가 적었다는 흠이 있었다. 그러나 소식 구양순 등 역대 명필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면서 대가들의 신수를 체득하게 되었고 만년의 제주로 귀양살이로 바다를 건너갔다 돌아온 다음부터는 마침내 남에게 구색받고 본토는 경향이 다시는 없고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법을 이루었으니 신이 오는 듯 기가 오는 듯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하였다. 그래서 내가 후생 소년들에게 함부로 추사체를 흉내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추사체는 기항살이 이후에 완성되었다는 설의 모태다. 나는 박 교수의 이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며 감동하였다. 흔히 위대한 예술가를 말할 때면 그의 천재성을 앞세우곤 한다. 그러나 박 교수는 젊은 시절 추사의 결함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추사의 개성적인 서체는 고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익힌 다음에 이룩한 것, 즉 옛것으로 들어가 새것으로 나온 입고 출신이기 때문에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법대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사를 배우면 그의 글씨체를 모방하지 말고 그런 수련과 연찬을 배우라고 한 것이다. 박 교수의 이런 예술론의 행간에는 인생론까지 서려있다. 박 교수님 미를 보는 안목이 이처럼 높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을 보는 안목도 뛰어났다. 본래 안목이란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안목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분별하는 식견이다. 역사를 보는 안목, 경제 동향을 읽어내는 안목,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안목,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높고 깊고 넓은 안목. 박 교수는 19세기 후반 서세 동점의 어지러운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분이다. 연안 박지원의 손자로 1862년 임술 농민봉기 때는 백성을 무마하는 안핵사로 진주에 파견되었다. 그곳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는 지금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단순히 이 지역 수령들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전정, 군정, 황곡 등 사회 전반의 문제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조정해 올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역사책에서 진주민란은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다고 배우고 있는 대목이다. 박 교수에게는 이처럼 세상의 추이를 보는 안목도 있었다. 그는 말년에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가해동 집에서 김옥균, 서강범, 홍영식 등 젊은 양반 자제들을 불러 모아 개화사상을 가르칠 정도로 안목이 원대했다. 지금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대안목이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시기 역사를 전공하는 내 친구인 안병호 교수에게 그의 안목에 대해 말을 건넨 적이 있다. 안 교수, 박 교수는 안목이 대단히 높았던 것 같다. 그러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박 교수의 안목은 깊었어. 이 우리는 안목이 높으냐 깊으냐를 놓고 한참 논쟁을 하였다. 이때 마침 역사학자 이희화 선생을 만나게 되어 누가 옳으냐고 물었다. 그러나 당신의 대답은 또 달랐다. 둘 다 틀렸어. 박 교수의 안목은 넓었어. 확실히 박 교수의 안목은 보기에 따라 높고 깊고 넓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같은 안목이라도 분야마다 그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아야 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하고 현실,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은 넓어야 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은 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굴지 안목들이 버티고 있어야 역사가 올바로 잡히고 정치가 원만히 돌아가고 경제가 잘 굴러가고 문화와 예술이 꽃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당대의 안목 높은 이가 없다면 그것은 시대의 비극이다. 천하의 명작도 묻혀버린다. 많은 예술작품이 작가의 사후에 높이 평가받는 것은 당대의 일을 알아보는 대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를 보는 눈이든 세상을 보는 눈이든 당대의 대안목을 기르는 뜻이 여기에 있다. 거미 불루 화이 불치. 우리 고건축의 아름다움. 유럽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장대한 석조 건축물들이다. 그리스 로마의 신전, 중세의 고딕 성당, 근세 귀족들의 저택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잘생기고 오랜 연륜을 갖고 있는 것에 부러움을 느끼며 우리에게 그런 건축 문화가 없음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절대로 문화적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 그런 석조 건물들이 없는 것은 서양처럼 건축 자체로 적합한 연질의 대리석이 적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동양엔 서양에 없는 위대한 목조 건축의 전통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고건축에는 서양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미학이 있다. 2015년 말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 5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한국 건축 예찬 땅의 깨달음 저는 우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 10곳을 궁궐 건축,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사찰건축,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서남사, 양반 건축, 도산서원, 소세원, 양동마을로 나누어 주명덕, 배병우, 구훈창, 김재경, 서흥강, 김도균 등 사진 작가들의 사진 작품과 함께 고건축 관련 회화와 지도, 거기에다 건축 모형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돋보기 등을 곁들여 옛사람들의 건축에 대한 안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전시회를 보고는 세상 우리 고건축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자연환경과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깨달음과 함께 감동을 받았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건축의 중요한 요소를 순서대로 꼽자면 첫째는 자리 앉음새, 둘째는 기능에 맞는 규모, 셋째는 모양새이다. 그런데 건축을 보면서 규모와 모양새만 생각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자리 앉으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물만 보고 건축은 보지 않는 셈이다. 우리 조상들은 궁궐이든 사찰이든 민간 건축이든 자리 앉음새에 아주 민감하였다. 경복궁은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어졌고 도산서원은 낙동강 강변 아늑한 곳에 자리 잡았고 부석사는 백두대간 산자락을 널리 조망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무량수전을 앉혔다.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건축의 자리 앉음새 즉 건물을 어떻게 앉히느냐를 두고 좌향이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풍수의 자연 원리에 입각하였다. 우리나라 풍수의 기본 골격을 마련한 분은 전설적인 스님 도선대사이다. 도선대사의 가르침은 참으로 위대하여 고려 조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좋은 예로 고려사 충렬왕 3년 1277조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들을 수 있다. 상가 도선 스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피건대 산이 드물면 높은 누각을 짓고 산이 많으면 낮은 집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산이 많은 것은 양이 되고 산이 적으면 음이 되며 높은 누각은 양이 되고 낮은 집은 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으니 만약 집을 높게 짓는다면 반드시 땅의 기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 때문에 태조 이래로 대궐 안에 집을 높게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가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지금 듣건대 조선도감에서는 원나라의 건축 규모를 인용하여 몇 층이나 되는 누각과 다층집을 짓는다고 하니 이것은 도선의 말을 그대로 쫓지 않은 것이요 태조의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은 강하고 땅은 유한 덕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장차 무슨 불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니 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 건축을 두고 스케일이 작은 것을 결함으로 말하곤 하는데 사실 이는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의 어울림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봉암사의 창건 과정, 건축에서 자연과의 어울림이란 말은 얼핏 들으면 겸손하라는 뜻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겸손하지만 비굴해서는 안 되고 당당하지만 거만해서는 안 된다는 인생의 가르침은 건축에도 그대로 통한다. 하대신라의 지증대사가 구산선문의 하나인 문경봉암사를 창건할 때의 이야기다. 당시 덕망 높은 스님으로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지증대사에게 하루는 문경에 사는 심충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농사짓고 남은 땅이 희양사 한복판 봉암 용곡에 있는데 주위 경관이 기이하여 사람의 눈을 끄니 선차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지증대사는 그를 따라 희양산으로 향했다. 희양산은 오늘날에도 일없인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중에 오지의 문경세제에서 속리산 쪽으로 흐르는 백두대간 줄기에 우뚝 솟은 기이하고 신령스러운 화강한 골산이다. 채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갑옷을 입은 무사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오는 형상이다. 지증대사는 희양산으로 가서 나무꾼이 다니는 길을 따라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 산중 계곡의 지세를 살피고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여기가 절이 되지 않으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리하여 879년 지증대사는 불사를 일으켜 절을 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절이 완성되어 갈수록 고민이 생겼다. 아무리 법당을 장하게 지어도 희양산 산세에 눌려 절대자를 모신 법당의 위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지중은 건물 기와 준열을 날카로운 사각불 모양으로 측혀 올리고 불상도 석불이나 못불이 아니라 철불 두 구를 구조하여 안침으로써 비로소 그 지세를 눌렀다고 한다. 채치원은 지중대사의 비문을 쓰면서 이 일이 대사께서 생전에 하신 6가지 현명한 일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각사의 무무당. 건축에서 자연과의 어울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물의 유기적인 배치인데 그리고 고건축은 여기서도 뛰어난 인문 정신을 발현하였다. 풍산 병산서원에는 서해 류성룡 1542에서 1607년에 선비정신이 들어있고 경주 안강의 동락당은 회제 이언적이 성리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지은 것이고 안동내압의 의성김씨 종택은 합봉 김성일의 안목이 구현된 건축이다. 옛 선비들의 건축의 안목이 높았음을 말해주는 구체적인 예가 모군 이색이 군이 인각사의 모무당에 붙인 글이다.
모구는 임각사 스님의 청탁을 받아 무무당의 낙성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각사의 가람 배치를 볼 때 대체로 불전은 높은 곳에 있고 마당 가운데 탑이 있으며 왼쪽에 강당이 있고 오른쪽에 살림채가 있는데 왼쪽 건물은 가깝고 오른쪽 건물은 멀어 건물 배치에 대칭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무무당은 선방 옆에 세워 좌우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선방이 치우쳐 있다는 점을 명키 어려우니 역시 조금 옆으로 옮겨야 절의 모양과 제도가 완벽해지겠으니 지금 못하더라도 뒷사람이 바로 적을 수 있길 바란다. 애초에 내가 모근의 이 무무당 기운을 주목한 것은 그 이름의 속뜻이 궁금해서였는데 의외로 이런 검축 비평이 들어있어 놀랍고 반가웠다. 그러나 정작 그 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아쉬웠다. 없을 무자가 두 개를 겹쳤으면 없고 없다는 뜻도 되지만 없는 게 없다는 뜻도 된다. 어느 것일까? 모구는 무무당의 뜻은 거기 사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기에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항시 의문으로 남아있던 중 돌아가신 전 조계종 총무 원장 지간스님께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없고 없는 게 없고 없는 것이 없는 게 없는 것이다. 없고 없는 것이 없는 게 없는 겁니다. 궁궐 건축의 미학.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궁궐이나 임금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그 시대의 문화적 역량을 대표한다. 궁궐 건축에는 사찰이나 민가를 따라올 수 없는 장엄함과 화려함이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정조는 경희궁지에 이렇게 쓴 바 있다. 대체로 궁궐이라 임금이 거주하면서 정치를 보는 곳이다. 사방에서 우러러 바라보고 신하와 백성이 둘러 향하는 곳이므로 부득불 그 제도를 장엄하게 하여 존엄함을 보이는 것이며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여 경계하고 송축하는 뜻을 붙이는 것이다. 절대로 그 거처를 호사스럽게 하고 외관을 화려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선 건축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삼공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에서 궁궐 건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궁궐의 제도는 사치하면 반드시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정을 손상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누추하면 조정에 대한 존엄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검소하면서도 누추한 데 이르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러운 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정도전이 말한 이 건축 정신은 일찍이 김부시, 상구사기, 백제봉기, 운조왕 15년 주에서 백제의 궁궐 건축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작신궁실, 거미불로, 화이불치. 새 궁궐을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상 이 거미불로 화이불치는 백제의 미학이고 조선 왕조의 미학이며 한국인의 미학이다. 이 아름다운 미학은 궁궐 건축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선비 문화를 상징하는 사람방 가구를 설명하는데 거미불로보다 더 적절한 말이 없으며 규방 문화를 상징하는 여인의 장신구를 설명하는데 화이불치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 모름지기 오늘날에도 계속 계승 발전시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간직해야 할 소중한 한국인의 미학이다. 지난 세미시였다. 명절 때만 되면 목욕탕에 갔던 추억이 떠올라 아래 동네에 있는 사우나에 가다가 큰 길가에 있는 미장원 앞에 이렇게 쓰여있는 입간판을 발견했다. 최고의 미용실, 미카사.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놀랍고도 기쁜 마음이 그지없었다. 이제는 미장원까지 이렇게 거미불로 화이불씨의 미학에 동의할진데 우리 시대 건축들은 어떤지 잠시 반성하게 된다. 면면이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은 건축이 많이 세워져야 먼 훗날 후손들이 그네들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우리 시대의 삶을 존중하고 그리워할 것 아닌가. 한일국보 방가 사유상의 1400년 만에 만나 불상을 보는 눈. 한국 조각사뿐만 아니라 동양 조각사의 주류는 불상이다. 불상은 분명 예배의 대상으로 제작된 종교 산물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된 부처의 모습은 언제나 다르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처의 이미지가 그때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고개를 내밀고 미소를 머금은 부여, 군수리, 석조, 열애자상에는 절대자의 친절함이 드러나지만 높은 좌대 위에 올라앉아 정면하고 있는 8세기 통일신라 불상들에는
절대제의 권위가 강조되어 있다. 지방에서 제작된 구세기 하대 신라 철불들은 힘이 넘쳐 호족의 초상을 연상케 하며 고려시대의 불상들 중에는 은진미륵이라 불리는 논산 간쪽사, 석조미륵 보살 립상처럼 민족신앙과 결합하여 마치 장승 같은 괴력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패불 정책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간 조선시대 불상에는 조용한 선비의 이미지가 은연중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1500여 년을 두고 끊임없이 제작된 우리나라 불상 중 최고의 명작은 당연권 석굴암 보존불이다. 석굴암은 구조 전체가 불교 교리의 조형적 구현이며 보존불은 절대자의 근엄한 자비로움이 서려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꼽을 만한 명작은 국보 78호와 국보 83호로 지정된 두 금동 방가 사유상이다. 83호가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미지라면 73호는 보다 한국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이 두 불상 덕분에 우리는 7세기 삼국시대의 끝자락의 문화가 얼마나 세련되었는가를 당당히 자랑할 수 있다. 4세기 말에 처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직후의 불상들은 중국에서 전래된 불상을 서툴게 모방하는 수준이어서 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뚝섬 출토불상, 부여 신리 출토불상 등은 간신히 형태만 불상일 뿐이었다. 그러다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불교 문화가 융성하면서 비로소 중국과 다른 한국화한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청동을 다루는 기법으로나 미륵보살상의 표현이라는 형식의 구현으로나 금동 방가사유상의 종교적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방가사유상의 일본 전래. 이렇게 발전한 삼국시대 불상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많은 불상이 일본으로 전해되었고 불사라 불리는 많은 불교 미술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절을 짓고 불화를 그리고 불상을 제작하였다. 일본 미술사에서는 삼국시대 한반도로부터 불교 미술을 도래 양식이라고 부른다. 그 도래 양식의 불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광룡샤 목조 방가사유상이다. 광룡사 목조 방가사유상은 우리나라 국보 83호 금동 방가사유상과 너무도 유사하여 그 유래를 두고 한반도에서 만들어 보내준 것이라는 설과 일본에 건너간 도레불사가 제작한 것이라는 유학설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사적 교리의 문제일 뿐 불상 자체의 종교적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희대의 명작이다. 명작은 보는 사람을 그 유래와 관계없이 자체의 종교적 의의와 예술적 가치로 인도한다. 이 불상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미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찬사를 보냈다. 그중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을 방문한 실존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한 고백조의 말로 일본의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시노하라 세이에이의 패전의 피안에 남긴 것들에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나는 지금까지 철학자로서 인간 존재의 책으로 완성된 모습을 표현한 여러 형태의 신상들을 접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상 로마의 뛰어난 조각, 기독교적 사랑을 표현한 조각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각들에는 어딘지 인간적인 감정의 자취가 남아있어 절대 자반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미륵상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정화되고 가장 원만하고 가장 영원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철학자로 살아오면서 이 불상만큼 인간 실존의 진실로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릉사 목조 방가사유상 이후 6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온 일본의 아스카 하코 시대에는 많은 방가사유상이 제작되면서 도래 불상의 일본화가 이루어져 어느 시점에서는 도래 양식과 결별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 유리 때문에 많은 미술사가와 박물관 관계자들은 우리 금동 방가사유상과 일본 목조 방가사유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전이 있기를 기대해왔다. 그리고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두 방가사유상의 만남이 추진되어 하나의 작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연당 공제 허주 새 화가를 평한다. 뛰어난 미술평론 남태행의 청죽화사. 위를 보는 눈으로서의 안목은 무엇보다도 미술 비평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비평은 태생적으로 작품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 미술 비평의 수준을 보면 그 시대 미술의 수준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미술 비평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의례적인 화평의 대부분이고 대개는 그림에 붙인 새와 그림은 시로 옮은 제시들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문예 부흥기인
18세기 영정조 시대로 들어오면 사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때 비로소 본격적인 미술 비평인 활원이 등장한다. 그 첫 번째 저작이 남태웅의 청죽화사이다. 청죽은 그의 호이고 화사는 그림의 역사란 뜻이다. 남태웅은 명문인 의령납시 출신으로 할아버지 남성우는 성주 목사를, 아버지 남적명은 형조 참의를 지냈다. 그러나 남태웅 대에 가세가 기울었다. 본래 의령남씨는 굴수 소론이었는데 이후 노론 정권 시대가 되면서 벼슬길이 막혔다. 때문에 남태웅은 청죽만록이라는 문집을 저술할 정도로 학식이 높았음에도 겨우 종 8품 사홍에 봉사를 지내는 데 그쳤다. 이렇게 벼슬길이 막혔기 때문에 남태웅은 당대 예림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청중 화사 같은 뛰어난 미술평론을 찬술할 수 있었으니 인생은 과연 묘한 것이다. 그러나 기울어진 가세는 어쩔 수 없었는지 그가 남긴 청죽만록은 발간되지 못하고 두 책이 낙질된 육필본만 전하나 별책 속에 들어있던 청죽 화사가 미술사학계에 소개됨으로써 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미술평론가라는 역사적 인물로 이름이 남게 되었다. 이것이 남태영의 행인지 불행인지를 잘 모르겠다. 남태영의 예리한 비평적 시가, 남태영의 청죽 화사는 단순히 견문을 옮기거나 의례적 찬사를 적어놓은 앞시대의 제화, 제시, 화평 등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는 이 저술에서 조선시대의 역대명 화가들의 예술적 성과를 낱낱이 평가하고 있다. 그 정보만으로도 문헌 기록이 드문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아주 귀중한 사료다. 남태웅은 대단히 예리하고 높은 비평자 안목을 갖추고 있었고 철저히 실증적 입장에서 비평을 가하여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도 실제 작품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류하였다. 그리고 냉정한 비판을 내렸다. 한 예로 동시대 선배 문일 화가인 홍두기에 대한 평을 들을 수 있다. 홍두기는 양송당 김씨의 한쪽을 배워 산수를 그리며 맑고 고상하고 아담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아깝게도 크게 미루어 나가지 못하여 평소에 배운 것이라고는 팔폭 작은 병풍 한 틀에 불과하여 일천장을 그려도 한결같이 똑같아서 보이는 이로 하여금 실증나게 한다. 또 인물을 그릴 줄 몰라 비록 세밀한 산수화 속에 작은 사람을 그려도 그 형상 모양을 이루지 못했다. 또 먹을 숨에 있어서도 깊고 얕은 법칙을 알지 못하여 오직 엷은 단목만 사용했다. 그러므로 산이나 돌로 모두 미완성처럼 보였다. 그런데 윤두서가 그의 그림을 평하면서 홍두기가 이진보다 낫다고 한 것은 대개 그 처지가 비슷하고 기미가 서로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아참했다는 것을 명키 어려울 것이요 공평한 평이 아니다. 나도 미술평론가로 많은 평을 썼지만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청주과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앞시기의 대표적인 화가 김명국, 이징, 윤두서 세 명의 작품 세계를 아주 풍부한 에피소드를 곁들이면서 비평적으로 증언한 것이다. 남태웅은 이 세 화가를 비교하여 평한 사마가유평이라는 별도의 논고를 남겼는데 이 글은 그림에 대한 안목이 어떻게 인생을 보는 눈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말해주는 명문이다. 이렇게 알려진 바와 같이 김명국은 대단히 개성적인 화가였고 윤두선은 인물화와 풍속화를 잘 그린 비밀화가였으며 이징의 인조위 총애를 받은 공중화가로 섬세한 필체를 띄어났다. 김명국, 윤두서, 이징 세 화가를 비교하여 평함. 남태영의 삼화가 유평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이루어졌다. 먼저 세 화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문장하에 삼품이 있는데 신품, 법품, 묘품이 그것이다. 이것을 화가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김명국은 신품에 가깝고 이징은 법품에 가깝고 윤두서는 묘품에 가깝다. 이를 학문에 비유하자면 김명국은 태어나면서 아는 생이지지이고 윤두서는 배워서 아는 학이지지, 이징은 노력해서 아는 권위지지이다. 그러나 이루어지면 매 한 가지다. 또 이것을 서예가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김명국은 복례, 양사언 유이고 이징은 석봉, 한우 유이고 윤두서는 안평대군, 이용유에 속한다. 김명국의 패단은 거친 데 있고 이징의 패단은 속됨에 있고 윤두서의 패단은 작음에 있다.
작은 것은 크게 할 수 있고 거친 것은 정밀하게 할 수 있으나 속된 것은 고치기 힘들다. 김명국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며 윤두소는 배울 수 있으나 이루기 힘들고 이징은 배울 수 있고 또한 가능하다. 이어서 남태훈 새 화가의 화풍상 특징을 이미지로 설명해 비고하였다. 김명국은 신기루처럼 결구가 아득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제작을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 바라보면 있으나 다가가면 없어지니 그 멀고 가까움을 측량할 수 없어.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황홀해야 표현하기 어려우니 그것을 배울 수 있겠는가. 윤두선은 마치 공수관이라는 명장의 인물상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아주 공교롭게 하여 터럭하냐. 사람과 다르지 않게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기관을 설치하여 발동하게 함으로써 걷고 달릴 수 있고 눈은 꿈쩍거릴 수 있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기관이 발동하여 이전까지는 배울 수 있으나 그 이유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징은 마치 대장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짜임새가 법대의 틀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고 그림새와 자로 네모와 원을 만들고 먹줄로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규모가 가지런하고 어디 한 군데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으니 이것은 모두 인공으로 미칠 수 있는 바이다. 그래서 배울 수 있고 또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화가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평을 마무리하였다. 김명국은 그 재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그 기술을 끝까지 구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비록 신품이라도 거친 자체를 가리지 못했다. 윤두선은 그 재주를 극진히 다했고 그 기술을 끝까지 다하였다. 따라서 묘하기는 하나 난숙함이 조금 모자랐다. 이징은 이미 재주를 극진히 다했고 그 기술도 극진히 했으며 또 난숙했다. 그러나 법도의 밖에서 논할 그 무엇이 없었다. 김명국에 대한 예찬과 옹호. 이 글에서도 보았던 남태웅이 청주 가사를 쓰면서 가장 애정을 보인 화가는 김명국이었다. 김명국은 인조 때 화원으로 조선통신사를 따라 2차례나 일본에 다녀오면서 이름을 날렸다. 술을 좋아하여 말술을 마시는 주강으로 스스로 술 취한 늙은이라는 뜻으로 치용이라는 호를 쓰기도 하였고 이로 인한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일필휘지로 그려낸 저 유명한 달마도가 그의 예술세계를 웅변해준다. 남태웅은 김명국의 그림을 이렇게 예찬하였다. 김명국은 그림의 귀신이다. 그 화법은 납시된 사람의 자체를 밟으며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어진 법도 밖으로 뛰쳐나갔으니 포치와 화법 어느 것 하나 청기 아님이 없었다. 비유컨대 천마가 재갈을 벗어던지고 차고 오르는 듯하고 사나운 독수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발톱을 펼쳐 먹이를 내려차는 듯 변화가 무궁하여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오묘하고 크면 클수록 더욱 기발하여 그림에 살이 있으면서도 뼈가 있고 형상을 그리면서도 위치까지 내려냈다. 그 역량이 이미 웅대한데 스케일 또한 넓으니 그가 별격의 일가를 이룬 즉 김명국 앞에 없고 김명국 뒤에도 없는 오직 김명국 한 사람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어서 김명국의 그림이 거칠고 졸작이 많이 섞여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옹호했다. 다만 김명국은 화법이 기이한데 치우쳐 기이하면서도 다른 모습이 조화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오로지 기만을 숭상하였던 바 거짓된 기의 잡스러움이 없지 않아 잠옷 정교하고 치밀한 묘가 모자랐다. 게다가 김명국은 성격이 호방하고 술을 좋아하여 그림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술부터 찾았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 재주를 다 나오지 않았고 또 술에 취하면 취해서 제대로 잘 그릴 수가 없었다. 오직 술에 취하고 싶으나 아직 덜 취한 상태 욕취 미취 때만 잘 그릴 수 있었으니 그와 같이 잘된 그림은 아주 드물고 세상에 전하는 그림 중에는 술에 덜 취하거나 아주 취해버린 상태에서 그린 것이 마치 용과 지렁이가 서로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김명국은 미천한 환생이 신분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낄 수 없었다. 남이 소매를 끌고 가며 어쩔 수 없이 하루에도 수십 풀 그려야 했으니 절묘하게 된 것만을 단단히 골라낼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것이 어찌 김명국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명국의 죽음의 자아상, 남태웅의 안목은 이처럼 그림뿐만 아니라 인간상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미쳤다. 그의 청주 가사를 읽은 뒤 나는 김명국의 작가성을 새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작품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지금 금기중간 박물관에는 김명국의 은사도라는 작품이 있다. 두 권을 쓰고 대지팡이를 짚으며 어디론가 가는 은일자의 뒷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보니 어쩌면 김명국이 자기 자신을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그림 위에 쓰여 있는 제시를 보면 초홍곡 같은 분위기가 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되었지 무슨 말을 덧붙이겠는가. 세상에 시인이 많고도 많다지만 이미 흩어진 넋을 누가 불러줄 것인가. 그렇다면 이 그림은 김명국이 저승으로 가는 모습을 그린 죽음의 자성의 셈이다. 남태웅이 증언한 김명국의 인생엔 이런 처연한 분위기가 있었다. 가만히 생각건대 18세기에 남태웅 같은 탁월한 안목이 저술한 청죽 화사라는 미술평론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 회화사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영조시대는 그 문턱에 이런 비평이 있었기에 문예부흥기라 칭송되는 풍성한 회화적 성취를 기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태웅의 안목이 너무도 고맙기만 하다. 단원 김홍도를 키워낸 당대 예림의 총수 강세황. 미를 보는 눈으로서 안목이 가장 뚜렷한 사회적 실천은 미술비평이다. 미술비평은 조선시대에도 면면이 이어져 왔다. 초기에는 그림을 보고 시로 읊는 감상비평 정도였지만 후기로 들어서면 본격적인 화평이 성행하면서 마침내는 가만히 미술평론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이 표함 강세왕이다. 표함은 명문 진주강씨 출신으로 벼슬이 한성판윤에 이르렀다. 70세가 넘어 현직 정이품 이상의 원로 대신을 예우하는 기로소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도 들어가 3대가 기로소에 들어간 집안이라는 부류의 명예를 얻었다. 게다가 두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고 79세로 천수를 다했으니 표함은 참으로 복받은 선비였다고 하겠다. 이력을 보면 표함의 인생은 화려한 것 같지만 이는 뒤늦게 벼슬길에 올라 출세한 것이었고 환갑 이전까지는 초야에 묻혀 지내던 무관의 시골 선비였다. 그러나 표함은 그 40년의 길고 긴 재야 시절에 서화가로서 그리고 미술평론가로서 활동하여 오늘날 조선시대 최고의 미술평론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서화가로서 표함은 필획이 아름다운 지적인 분위기의 글씨와 고상한 문인 화풍의 산수화로 유명했다. 영정조시대의 명사를 소개한 이규상의 일몽고 중 병세제언록의 서가록과 화주록 모두의 표함의 이름이 올랐고 성농 김강국은 난초 그림은 표함에 이르러서 비로소 격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표함의 미술사적 공헌은 역시 미술 비평에 있다. 그는 겸재정성 관야제 교호영석 같은 앞시대의 대가들과 현재 심사정 단원 김홍도 같은 동시대 화가들의 무수한 작품에 화평을 가했다. 이런 적극적인 미술평론은 실로 전례 없던 일이었다. 표함이 남긴 화평은 실제 작품들의 그리고 그의 문집 표함유고의 상세히 남아있다. 그는 특히 현재의 미술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화조도에 대해 이런 평을 내렸다. 기법이 익숙해지면 속되기 십상인데 이 그림은 원숙하면서도 고상한 아치가 있다. 그의 화평은 이처럼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이다. 또 한 예로 담졸 강희연의 인왕상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진경산수를 그리는 사람은 혹시 지도처럼 될까봐 걱정하는데 이 그림은 충분히 실경의 모습을 담았으면서도 화법을 잃지 않았다. 표함은 인품이 너그러워서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그의 장점을 드러내주는 화평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표함평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있는 작품은 당연히 그 예술적 가치가 몇 값을 더 높아졌기 때문에 표함의 집 앞에는 화평을 받아가려는 사람으로 문정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미술평론가로서 표함의 영향력은 이처럼 대단했고 실제로 당시 화단을 이끌어가는 예림의 총수였다. 표함이 화단을 이끌어 나가면서 당대의 회화는 더욱 풍부해져 갔다. 한 예로 1764년 표함 51세 때 문인화가 8명의 모임을 기념해서 그린 규나 아집도에는 다음과 같은 화제가 있다. 책상에 기대어 검은고를 타는 사람은 표함이고 담뱃대를 물고 있는 이는 현재다. 바둑 두고 있는 이는 호생간 최북이고 구석에서 구경하는 이는 영객 어필이며 퉁소를 불고 있는 이는 단원이다. 인물을 그린 사람은 단원이고 소나무와 돌을 그린 사람은 현재다. 표함이 그림에 구도를 배치했고 호생간이 채색을 하였다. 모임의 장소는 규나이다. 영정조 시대는 조선왕조의 문예부흥기이다. 회화에서는 진경산수 문이나 속가라는 참신한 장르가 유행하였는데 이는 영조시대의 겸재, 간화제, 현재 같은 문인화가들이 개척한 것을 정조시대의 다른 김홍도, 해원, 신윤복, 고성, 유수, 간도인
이 인문 같은 도화서 화환들이 이어받아 꽃피운 것이다. 즉 선구적인 지식인 화가들이 개척한 것을 테크노크라트라 할 직업 화가가 이어받은 바 이 양자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표함 강세항이다. 제하 시절의 표함은 이처럼 미술평론가로서 당당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40여 년 동안 사실상 백수였다. 백수의 심정은 백수가 잘 안다. 나도 30대에 8년간 미술평론가라는 백수를 지냈다. 지식인 백수의 공통적인 고민은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불안이다. 스스로야 자신감을 갖고 살지만 세상의 실력보다 지 위로 평가하는 것이 억울하기만 하다. 그래서 표함은 54세 때 자서전을 지으면서 내가 죽은 뒤에 다른 사람이 내 행장을 쓰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걸었던 길 붓가는 대로 써서 아들에게 준다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옹호했다. 나는 호를 평이라 했다. 등에 표본처럼 흰 얼룩무늬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서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열서너세에 내가 쓴 글씨를 얻어다 병풍에 만든 사람도 있었다. 15세에 진주유 씨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현숙하고 부덕에 있었다. 형님이 무고에 걸려 기양살이하는 것을 보고 과거에 응시할 생각이 없어졌고 오로지 옛글을 깊이 공부하면서 당송의 문장을 즐겨 암송했다. 38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가가 있는 안산의 조그만 집에 거주하며 오직 책과 필목을 즐겼다. 그림을 좋아하여 때로 붓을 휘두르면 힘이 있고 고상하여 속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깊이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이것으로 감흥을 풀고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나는 키가 작고 외모가 붙잡고 없어서 모르고 만난 사람은 나를 만만히 보았고 업신여긴 사람이 있었지만 그럴 적마다 나는 싱긋이 한번 웃고 말았다. 나는 대대로 벼슬한 집안의 후손이지만 운명과 시대가 어그러져 늦도록 출세하지 못하고 시골에 물러앉아 시골 늙은이들과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다. 뒷나 이거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불우한 사람이라고 탄식할지도 모르지만 나 스스로 자연스럽게 즐기며 살았고 마음속이 넓고 비워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조금도 섭섭히 여기거나 불평함이 없는 사람이다. 표함의 출세에 가도 표함은 이렇게 조야에서 처연히 살고 있었는데 1763년 51세 때 둘째 아들 강한이 과거에 합격하면서 인생의 변곡점이 일어났다. 영조는 과거 급제자를 면전하는 자리에서 표함의 아들에게 부친이 어떻게 지내느냐 물었고 이에 서화를 즐기며 지낸다고 아뢰니 영조는 말세 인심이 좋지 않아서 혹시 처한 기술을 즐긴다고 업신여기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그림 잘 그린다는 얘기는 다시 하지 말라고 하였다. 표함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고 결국에 화폐를 불태웠다고 한다. 그런 이 연유로 이후 10년 뒤 다시 화폐를 잡을 때까지 50대의 작품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이때 많은 미술 평론을 남겼다. 그러다 1773년 표함은 환갑나이 영조의 특별한 배려로 영년 참봉 자리를 받아 강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듬해엔 사포서의 별제가 되었다. 64세 때의 늙은이를 위한 과거 시험인 기록과의 장원급제하고는 벼슬이 날로 높아져 72세 때엔 오늘날의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한송부 판결이 되었으며 그 이듬해엔 청나라 건용제의 즉위 50년을 경축하는 천수연 축하 사절단의 부사가 되어 영경에 다녀오게 됐다. 말년의 표함은 그렇게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문인화가로서 그리고 미술평론가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표함의 이러한 마음은 그의 자화상 창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수염과 눈썹이 하얗구나. 간문을 썼으면서 평복을 입었으니 마음은 제야에 있고 이름은 조정에 옳은 것을 알 수 있구나. 가슴에는 수많은 책을 품었고 필력은 오학을 흔들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나 혼자서 낙으로 삼은 것임을. 표함은 78세에 명예직인 지중추로 물러났다. 그리고 이듬해인 1791년 79세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에 표함은 붓을 달라고 하여 8글자를 쓰고는 눈을 감았다고 한다. 푸른 소나무는 늙지 않고 학과 사슴이 일제히 우네. 참으로 복받은 삶이었다. 표함 강세환과 단원 김홍도 미술평론가로서 표함의 가장 큰 공적을 꼽자면 단원 김홍도라는 불세출의 화결을 키우는 것이다. 표함은 단원이 이를 갈 무렵 즉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가르쳤는데 단원을 두고 모든 장르에 능한 무소불능의 신필이고 화본을 보고 배우지 않고 형태를 사생하여 꼭 닮게 그려내는 조선 400년 역사상 파처 황적 솜씨라고 극찬하였다. 표함과 단원의 사제 관계는 둘의 합작인 송호도에 잘 나타나 있다. 소나무는 스승인 표함이 그렸고 호랑이는 제자인 단원이 그렸으니 그
그 제자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기만 하다. 둘은 나이를 반껏거야 동갑이 되는 전련이 하지였지만 나이를 잊고 거스러 지낸 망년지우라 했다. 1786년 폐암의 74세 단원이 42세 되는 어느 날이었다. 단원이 폐암을 찾아와 호를 단원이라고 하고 싶다며 그에 대한 기문을 부탁하였다. 이에 폐암이 글을 써주려 하는데 막상 단원에게는 가문의 소재가 될 원이 없기에 대신 소전을 써주어 방벽에 붙이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폐암의 단원기 두 편인데 그것이 훗날 단원의 일생을 증언한 가장 귀중한 글로 남을 줄은 폐암도 단원도 몰랐던 것이다. 폐암은 단원과의 관계를 다음같이 감격적으로 말했다. 내가 단원과 사귄 것은 전후하여 모두 3번 변하였다. 처음에는 단원이 내게 그림을 배웠고 중간에는 사포세에 같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의 그림에 내가 평을 썼다. 처음에는 사제로서 만났고 중간에는 직장의 상하관계로 만났고 나중에는 예술로서 만났다는 것이다. 단원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었고 표암에게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 표암과 단원이 예술로서 만난 마지막 작품은 1790년 병에서 회복한 단원이 스승께 보낸 나그네라는 부채 그림인데 거기에 표암의 기꺼운 화제가 실려 있다. 단원이 무거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일어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니 고질병이 나은 걸 알 수 있어서 직접 그를 만난 듯 기쁘다. 부채를 상자 속에 잘 간직해야겠다. 이때 폐암은 78세였고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폐암과 단원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마냥 자랑스럽기만 하다. 금강 역사처럼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만능의 하계인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는 결국 그 시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 그러나 당대인들은 그를 단지 명필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추사는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 시와 문장, 고중학과, 금석학, 차와 불교학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경지를 신묘하게 깨달은 르네상스적 학예인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엔 세상에는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를 두고 팔방미인이라고 가볍게 말한다면 그것은 큰 신뢰다. 추사 사후 10년 뒤에 편찬된 그의 시집 다면제시고를 보면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 추사는 본래 시와 문장의 대가였으나 그 시를 잘 쓴다는 명성이 천하에 떨치게 되면서 이것이 가려지게 되었다. 추사의 한문적 조선 후기 실학의 한 갈래에 실사구시학파로 금석학과 고죽학에서 타의 주정을 불허한다. 전설 속의 북한 산비가 신라 진흥한 순수비임을 밝혀낸 것도 추사 김정이었다. 그런가 하면 추사는 해동의 유마거사라고 칭송될 정도로 불교의 교리에 밝았다. 일찍이 선운사 백파선사와 선에 대하여 논정하면서 백파망증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차로 말할 것 같으면 다산 정야경 초이선사와 함께 조선의 3대 다성으로 꼽힌다. 그렇게 10가지 20가지 방면에서 뛰어났던 추사였는데 홍안주는 지수연필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추사의 재능은 감상이 가장 뛰어났고 글씨가 그 다음이며 시와 문장이 또 그 다음이다. 여기서 말한 감상이란 예술적 가치를 변별해내는 안목과 감식을 의미한다. 추사는 자신이 감정한 작품에 추사상관, 추사심정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추사는 중국의 서화까지 감정하였다. 평생직인 이재권 돈인 이 주사에게 송나라 황정견의 글씨, 원나라 조명부의 말 그림, 명나라 심주의 산수화 등 중국에서와 10여 년 점의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각 작품의 질, 내력, 도서, 낙감, 문헌자료 그리고 자신의 소견을 밝힌 글을 보면 그 엄격한 논중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추사는 일찍이 서화 감상으로 금강안과 혹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금강역사 같은 무서운 눈, 혹독한 셰리에 손끝 같은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추사 김정희를 금강안이라고 불렀다. 예림 가불로 추사는 금강안을 자신의 작품에도 가차없이 들이대었다. 그래서 추사의 그림과 글씨는 가짜는 있어도 졸작은 없다. 그런 추사의 금강안이 진실로 귀한 빛을 발한 것은 세상을 위하여 이를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이다. 추사의 제자 사랑은 끔찍했다. 제주도 기양사리 시절, 소치, 허령, 과천, 시절 소당, 김석준에게 보여준 사랑은 거의 편에 가까웠다. 서화뿐만 아니라 붓 잘 만드는 박해백, 정각, 잘하는 오소산에게 장인정신이 무엇인가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정말로 많은 학예인들이 이런 추사를 따르면서 일세를 풍미하는 예술사조를 형성했으니
후세인들은 이를 추사의 또 다른 호를 빌려 완당바람이라고 하였다. 완당바람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은 예린 가블록이다. 1849년 추사 나이 64세 때 여름이었다. 그때 추사는 9년간의 제주도 기양살이에서 돌아와 용산의 강상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젊은 서화가들이 추사에게 글씨와 그림을 지도받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진정한 추사의 추종자라 할 우봉 조희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글씨 8인, 그림 8인으로 나누어 모두 7차례 추사 앞에서 작품을 내고 품평을 받았다. 이를 묵침 8인, 화루 8인이라는 군대식으로 불렀다. 마치 서화 경연 대회에서 병사처럼 출전하였는데 두 부분에 다 참가한 이가 둘 있어 모두 14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19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서화가들로 25세의 고람 정기부터 42세의 희원 이한철까지 중인 서화가와 도화서 화원들이 망라되어 있다. 예린 가블록은 이때 추사가 각 작품에 내린 논평을 고람 정기가 일일이 받아 써두었던 기록이다. 이 책의 발문에서 고람은 이렇게 말한다. 가을 하늘 높고 기운이 맑아 차를 마시며 시를 읽다가 옛 강지리 속에서 추사 선생의 평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마음은 간결하나 뜻이 원대하여 경기하고 가르치심이 시성스럽다. 평을 얻은 자로 하여금 부르르 떨며 정진하게 하고 잃은 자로 하여금 두려워 고치게 하는 것이 있다. 근원과 끝을 연구해 풀어내고 바르고 그른 것을 가리어 바로잡으셨으니 모두 잘못된 길을 벗어나 바른 문을 두드리게 하고서 하심이었다. 우리 선생님께서 내려주심이 너무 많구나. 추사의 가르침은 정말로 자상했다. 묵진에 출전한 고람의 글씨에 대한 평을 다 보면 다음과 같다. 대런 글씨 중 오른쪽 한 줄은 아주 뛰어나고 아름다워 과연 법도에 맞는다고 일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왼쪽 한 줄은 아직 정리되지 않아 표준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것은 행을 나누는데 주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된 것이다. 자자 위에 피침이 너무 제멋대로여서 전혀 목을 아끼는 뜻이었고 제6, 제7자는 아래 위에 갈고리처럼 돌려 꺾은 것이 도무지 제자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오른쪽 한 줄을 잘 썼기 때문에 최고의 상등으로 뽑아놓은 것이다. 화류에서도 그림의 펼치와 구도에 대해 상세한 평을 내렸다. 해산 유숙의 작품에 내린 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는 반드시 손님과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알 수 없다. 분놀림에는 비록 재미있는 곳이 있으나 부득이 제2등에 놓지 않을 수 없다. 추사학계의 국제성. 추사의 학예 활동은 동시대 청나라 문인들과의 긴밀한 교류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런 추사를 두고 간혹 중국을 숭상한 사대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오해다. 추사는 박제가, 유득공 등 북학파 선배들이 문로를 개척한 청나라 학예와의 교류를 활짝 꽃피운 분이다. 추사가 당시 청나라를 대표하는 학자인 완원, 청나라 건동시대 4대 명필 중 한 명인 옹방강, 그리고 섭지선, 우릉상, 오숙량, 왕이순 같은 기라성 같은 문인들과 주고받은 학문과 예술의 교류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감식만 하더라도 추사의 감정인 중에는 동경추사 동심정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동경과 추사가 함께 살펴 감정한 도장이라는 뜻인데 동경은 섭지선의 자이다. 그렇다고 하나의 작품을 인편에 보내며 북경과 서울에서 두 사람이 감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찍이 청나라의 학문과 예술을 연구한 후지스카 지카시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청나라와 조선 학자들 사이에 왕성하고도 놀라운 학예 교류를 철저히 고증하는 논문을 계속 발표하였다. 1936년에 도쿄제국대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조에 있어서 청주문화의 이익과 기만당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을 후지스카 지카시가 죽고 27년 뒤인 1975년에 아들 후지스카 아키나오가 청주문화 동전의 연구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후지스카는 청주학 연구의 1인자는 추사 김정희라고 결론을 말했다. 간혹 원당바람은 기존의 민족적 화풍의 쇠퇴를 가져오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 양식에는 생성 발전 소멸을 이루는 리듬이 있다. 18세기 영종도 시대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와 다른 김홍도에 속하는 19세기로 돌아와서는 매너리즘에 깊이 빠져들면서 생명을 다하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추사 김정희는 예술의 보는 척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학예 근거한 예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잊고 출신, 즉 옛것으로 들어가 새것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옛것을 법으로 삼으면서 새것을 창조하는 벚꽃창신의 예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문으로 치면 고중학적 입장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림은 대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 분자향 서건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재주만이 능사가 아니라 모름지기 만권의 책을 읽고 청리를 여행하면서 진정한 문인다운 자질을 길러 그것이 작품 속에 절로 배어나오게 하라는 것이다. 추사에 참신하고도 수준 높은 그리고 동시대 청나라 학예와도 국제적으로도 교감하는 이 예술론에 많은 동조자와 추종자가 따랐다. 중인 출신 서화가 도화서화와는 물론이고 이제 권도인 자하 신이 황산 김유근 운석 조인영 동리 김경현 등 내로라 하는 사대부들도 그에 동조하여 합세하여 알파를 이루어 추사의 예술론은 19세기 전반기에 시대 양식이 되었다. 추사의 장인적 노력 추사 일파 중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으로 유명한 석파 이하용이다. 석파는 당의 시절에 제주도 기양사리에서 막 돌아온 추사를 찾아가 난초 그림을 배웠다. 그런데 2년 뒤 추사가 이번에 북청으로 귀양가는 바람에 그 가르침이 중단되었다. 그 1년 지나 가천으로 돌아왔을 때 석파는 자신이 그린 난초 그림을 갖고 추사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이때 추사는 석파의 난초 그림을 화첩했을 바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여주신 난초 그림에 대해서는 이 늙은이도 우당 손을 오므려야겠습니다. 압록강 이동에 이만한 작품은 없습니다. 내가 난초를 그리지 않은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늙은이에게 난초를 요구하는 사람은 석파의 난초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사는 절대로 그냥 칭찬만 하는 분이 아니었다. 이런 찬사는 애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격려이기도 하다. 더 핵심적인 것은 같은 글 중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9,999분까지 이르렀다 해도 나머지 1분만은 원만히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1분은 웬만한 인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력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겠지요. 요즘 말하는 2% 부족이 아니라 0.01%의 부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추사는 만년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자는 코끼리와 싸울 때도 온 힘을 다하지만 토끼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추사를 타고난 천재라고 말하곤 하지만 추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추사는 건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글씨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저는 이른 평생에 벼루 10개를 밑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로 자랑스러운 고백이다. 추사는 이처럼 학예의 연창과 함께 무서운 장인적 수련을 거쳤던 것이다. 추사의 금강화는 진정한 장인정신의 소산이었다. 한국 서화사를 집대성한 문인보국의 위인 나라의 큰 어른 위창호세창 위창호세창 이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있는 것은 참으로 죄송한 일이다. 나는 이 책에서 위창을 한국 서화사를 최초로 집대성한 분이자 서화 감정에서 부동의 권위를 갖고 있는 대한목으로서 길이지만 역사 인물로서 위창은 여기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 위창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격투기를 살면서 개화사상을 익히고 천도교를 통하여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면서 만세보 사장을 역임한 초기 여론계의 리더로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다. 일제가 패망하고 한 해가 지난 1946년 일제에게 빼앗겼던 대한제국의 국세를 미군정이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대한민국에 넘겨줄 때 국민을 대표하여 인수받은 나라의 큰 어른이었다. 해방 공간에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정당들은 앞다투어 이창을 고문으로 모셔갔고 이승만, 김구, 여운형 등이 위근정을 자문하기 위해 결성한 민주위원회 최고 정무위원 28명 중 한 분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인 1954년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대구에서 사회장으로 모셨다. 위장은 당대의 서예가로 전서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으며 미술계의 지도자로서 민족미술인의 단체인 서화협회의 고문이었고 서화를 보는 안목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간송, 전형필과 다산, 박영철의 고소와 수집은 거의 다 위창의 안목과 지도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위창은 그 안목으로 우리나라 서화를 집대성하였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옛 그림과 글씨 수천 점을 모아 근역 학위, 근역 서위, 금묵, 근역 인수 등을 편찬하였다. 그런가 하면 몇십 명의 학자가 몇십 년 걸려야 가능하였을 역대서화가 인명사정, 근역서화장의 편찬을 홀로 해냈다. 그의 저서 제목에 붙어있는 근역은 무궁한 땅이라는 뜻이다. 이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당시는 조선왕조도 대한민국도 아닌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라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 위창의 유작 중에는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 담긴 문화보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위창 당신이야말로 문화보국의 위인이라 할 만한 분이었다.